루비 책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루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지은이 박완서. 출판 세계사. 낭독 성우 루비. (40대의) 비오는 날. 안진뱅이 거지. 비가 오는 날이었다. 요즘은 꼭 장마철처럼 비가 잦다. 청계천 5가 그 악머구리 끌듯 하는 상지대도 사람이 뜸했다. 버젓한 가게들은 다 문을 열고 있었지만 인도 위에서 옷이나 내복을 흔들어 파는 싸구려판, 그릇 닦는 약, 쥐 잡는 약, 회충약 등을 고래고래 악을 써서 선전하는 약장수, 바나나 엿을 파는 아줌마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인도가 텅 빈 게 땅고장처럼 낯설어 보였다. 이 텅 빈 인도의 보도블록을 빗물이 철철 흐르며 씻어내리고 있어 지저분한 노점상도 다 빗물에 떠내려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딱 하나 떠내려가지 않은 게 있었다. 안진뱅이 거지였다. 나는 한 달에 2-3번씩은 그곳을 지나칠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 거지가 그곳 노점상들 사이에 앉아서 구걸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거지를 알고 있었다. 그날 그는 외톨이였고 빗물이 철철 흐르는 보도블록 위에 철썩 앉아있는 그의 허리부터 발끝까지의 하체가 물에 흠뻑 젖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도 한 손으론 비닐우산을 펴들어 머리를 빗발로부터 가리고 한 손은 연방 행인을 향해 한 푼만 보태달라고 휘젓고 있었다. 나는 전에 그를 봤을 때 각별하게 불쌍히 본 적도 없었고 그가 안진뱅이라는 것조차 믿었던 것 같지가 않다. 앉아서 주춤주춤 자리를 옮기는 것도 봤고 앉아서 다니기 편하게 손에다 슬리퍼를 꿰고 있는 것도 봤지만 그게 반드시 안진뱅이란 증거가 될 순 없었다. 허름한 바지 속의 양다리는 실해 보였고 아마 아침엔 걸어나와 온종일 저렇게 흉물을 떨다가 밤이면 멀쩡하니 털고 일어나 걸어 들어가겠거니 하는 추측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야가 빠졌달까 달아 빠졌달까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날도 물론 그가 안진뱅이란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안진뱅이가 아니란 증거 또한 없었다. 그냥 빗속에 그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무참했다. 찬 빗물에 잠긴 누더기 속에 하체가 죽어있는 물건처럼 보였고 그래서 행인을 향해 휘젓고 있는 한쪽 손이 비현실적이리만치 끔찍하게 느껴졌다. 나는 한순간 무참한 느낌으로 숨이 막히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러곤 잠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거리에서 거지에게 돈을 주어본 일이 거의 없다. 한겨울에 벌거벗고 울부짖는다거나 끔찍한 불구라든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었거나 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나게 가엾은 거지를 보고 주머니를 뒤적이다가도 문득 마음을 모질게 먹고 그냥 지나친다. 이렇게 마음을 모질게 먹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건 아니다. 그날도 나는 빗속의 거지 앞에서 핸드백을 열려다 말고 이 거지 뒤에 숨어있을 번들번들 기름진 왕초 거지를 생각했고 안진뱅이도 트랙이란 생각을 했고 빗물이 콸콸 흐르는 보도 위에 저렇게 질펀히 앉아있는 것도 일종의 쇼란 생각을 했고 그까지 몇 푼 보태주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것 외에도 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를 생각했다. 요컨대 나는 내 눈앞에 안진뱅이 거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를 못하면서 거지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예비 지식을 갖출 만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예비 지식 때문에 나는 거지조차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내 눈으로 확인한 그의 비참조차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마치 소가만 산 사람처럼 정치가의 말을 믿지 않던 버릇으로, 세무쟁이를 믿지 않던 버릇으로, 외판원을 믿지 않던 버릇으로, 장사꾼을 믿지 않던 버릇으로 거지조차 못 믿었던 것이다. 그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통증과 함께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누를 수 없다. 믿지 못하는 게 무식보다도 더 큰 죄악이 아닌가도 싶다. 거지에 대한 한두 푼의 적선이 거지를 구제하기는커녕 이런 적선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제책이 늦어져 거지가 마냥 거지일 뿐이라는 제법 똑똑한 생각을 요즘은 어린이까지도 할 줄 안다. 사람들이 갈수록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불쌍한 이웃을 보면 이런 똑똑하고 지당한 이론 대신 반사작용처럼 우선 자비심 먼저 발동하고 보는 덜 똑똑한 사람의 소박한 인간성이 겨울철의 뜨뜻한 구들목, 온돌방의 바닥 중 아궁이에 가까운 쪽 편집자 주 그립듯이 그리워진다. 나이를 먹고 세상 인심 따라 영악하게 살다 보니 이런 소박한 인간성은 말짱하게 달아 없어진 지 오래다. 문득 생각하니 잃어버린 청춘보다 더 아깝고 서글프다. 자신이 무참하게 헐벗은 것처럼 느껴진다. 버스 바닥에 흩어진 동전. 이것도 비 오는 날 얘기다. 버스를 타고 있었다. 타고 내린 많은 사람들의 젖은 신발과 우산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버스 바닥은 질펀한 진창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내가 내릴 정거장을 하나 앞두고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안절부절 불안해졌다. 잔돈이 하나도 없고 500원짜리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요즘 500원권은 그가 처음 탄생할 때 지녔던 가치를 어느 틈에 5,000원권한테 빼앗기고 형편없이 타락한 건 사실이다. 500원권을 가지고 큰돈 대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나는 아직도 버스에서 내릴 때 500원권을 낼 때만은 그게 큰돈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차장 아가씨한테 차장 아가씨, 버스, 기차, 전차 등에서 교통비를 받거나 차의 순조로운 운행, 승객의 편의를 위해 일하던 사람. 1980년대까지 버스 차장이 있었다. 편집자 주. 미안해하는 버릇이 있다. 아마 옛날 옛적 500원권이 위풍당당하게 최고액권 행세를 하던 시절, 그것으로 버스 요금을 내면 차장이 짜증을 내며 구박까지 하던 때의 기억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500원권으로 요금을 내려면 한 정거장쯤 미리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장한테 가는 걸 내 나름의 예절로 삼아왔다. 그날도 나는 미리 차장 아가씨한테 가서 미안한 얼굴을 하며 500원권을 내밀려고 했다. 그런데 차장 아가씨는 꼿꼿이 선 채 머리만 약간 창틀에 기대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우리 집 셋째 딸만한 나이에 연약한 아가씨였다. 짙은 피로가 앳된 얼굴과 심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 측은했다. 그 잘난 500원권 때문에 이 아가씨의 다디단 잠을 깨울 수도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나는 그녀의 피곤하고 불안한 낮잠에서 그녀의 중노동, 불량한 생활 환경, 불결한 잠자리, 조악한 식사, 업주로부터의 인간 이하의 모욕적인 대접, 그리고 그녀가 도망친 가난한 농촌 등 버스 차장이란 직업에 대해 갖고 있던 일반적이고 알량한 상식을 한꺼번에 확인한 것처럼 느꼈고, 그래서 얼싸안고 내 품에 편히 재우고 싶을 만큼 감상주의에 흠뻑 젖어들었다. 내가 내릴 정거장이 되고 버스가 멎는 것과 동시에 그녀는 반짝 눈을 떴다. 잠에서 깨어난 게 그녀가 아니라 나였던 것처럼 나는 놀라면서 어설프게 500원권을 내밀었다. 그녀는 재빠르게 동전이 짤랑대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100원짜리와 10원짜리 동전을 건네주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이런 우리의 주고받음 사이를 뚫고 두어 명의 승객이 버스를 내렸다. 그 바람에
누구의 잘못인지도 모르게 동전이 질퍽질퍽한 버스 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그것을 주우려고 엎드리면서 차장 아가씨가 상냥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같이 줍든지 그냥 내리라고 하고는 새로운 거스름돈을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발까지 구르며 나에게 호통을 쳤다. 아, 속상해. 그것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속을 썩혀. 빨리빨리 주워가지고 내려요. 빨리 발차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질퍽한 버스 바닥의 동전은 용용 죽겠지 하는 듯이 차고 희게 빛나며 좀처럼 주워지지를 않았다. 마치 침으로 붙인 우표딱지 모양 버스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나를 약올렸다. 나는 거지처럼 더러운 버스 바닥을 엉금엉금 기며 손톱으로 이리저리 집어 겨우 100원짜리 동전만 주워가지고 허리를 좀 펴려는데 차장 아가씨가 나를 잽싸게 문 밖으로 떼밀었다. 아니, 내던졌다. 나는 곤두박질을 치면서 겨우 진창에 엎어지는 것만은 면했다. 그것만으로 내가 받은 수모가 부족했던지 버스는 흙탕물까지 나에게 끼얹어주고 떠나갔다. 옷도 옷이지만 내 잎에 동전을 주워 올린 내 손과 손톱 사이는 말이 아니게 더러웠다. 나는 어느 가게집 홈통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로 손을 씻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차장 아가씨한테 몹시 화를 내지는 않았다. 나의 탓인지도 모르겠다. 꼿꼿이 선 채 불안하고도 달게 자던 소녀에 대한 한 가닥 모성애 같은 게 그때까지도 내 내부에 남아있었으니 말이다. 철거되는 대학 건물. 또 비오는 날이었다. 또 버스간 속이었다. 나는 도남동 쪽에서 시내로 버스를 타고 나오고 있었다. 버스가 조용한 대학로로 접어들었다. 비 오는 날, 그곳의 가로수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연두빛 어린 잎들이 신기하리만치 정갈하고 싱그러워 덩달아서 살아있다는 게 그저 고맙고 축복스럽게 여겨졌다. 젖어있는 나무들 사이로 물리대 건물이 보였다. 철거 작업 중임을 알 수 있었다. 벽은 그대로 서 있는데 지붕과 내부가 헐어져 뻥 뚫린 창으로 저편 하늘이 보였다. 아, 드디어 물리대가 철거당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는 현실감보다는 달콤한 감상이 더 짙었다. 나는 물리대 자리에 아파트가 선다는 소식도, 이를 반대하는 쪽에 서울대 보존운동에 대한 소식도 남이 아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다. 나는 어느 편도 아니었다. 그냥 담담한 방관자의 입장이었다. 학문과 사상의 전당이요. 젊은이들의 꿈과 야망의 고장인 유서 깊은 건물이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게 못마땅했지만 아무리 떠들어도 종당에는 그렇게 되고 말걸 하고 체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대학로가 이루고 있는 풍경 외에 어떤 딴 풍경도 그곳에서 바꿔놓고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곳은 누구에게나 그리운 동경의 고장이었다. 또 내 자식이거나 손자거나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곳에서 입학식을 갖고 졸업식을 가졌으면 하고 벼르던 누구나의 희망의 고장이기도 했다. 아, 마침내 헐리는구나. 나는 신음처럼 되뇌었지만 축축이 내리는 비 때문일까. 좀처럼 현실감을 가지고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진 않았다. 나무들은 다 제자리에 청청하게 서 있고 시계탑도 보였다. 버스가 정문을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낯선 게 보였다. 아마 건설회사의 현장 사무소 같았다. 일자형의 흰 건물에 함석 지붕이 짙고 독한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아, 하고 나는 다시 한번 신음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독하고 추악한 주황색을 본 일이 없다. 더군다나 그 주황색은 비에 젖어 번들대고 있었다. 그 주황색이
내 뇌를 갈고 지나가는 듯한 충격을 나는 내 뇌수에 느끼고 진저리를 졌다. 나는 그런 충격은 청각의 자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지독한 쇳소리의 마찰음을 들었을 때 뇌 속에 일어나는 미칠 듯한 경련과도 흡사한 쇼크가 시각을 통해 내 뇌 속에 일어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주황색 지붕 너머로 미래의 아파트 단지의 투시도가 선명하게 보였다. 비로소 물리대가 헐리고 소각하고 호사스러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는 현실감이 나에게 왔다. 그 현실감은 고약하고 고통스럽게 왔다. 나는 지금도 그 빛 속에 번들대던 주황색 지붕을 생각하면 혐오감으로 진저리가 쳐진다. 그 혐오감은 유서 깊고 자랑스럽던 대학 자리에 호화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사실에 대한 혐오감과도 일치하는 혐오감이다. 소독으로 쓰인 결혼사진. 비가 올 것 같은 날이었다. 마침 그날이 내 결혼기념일 날이라 나는 부부 동반한 2박 3일 정도의 짧은 여행을 계획하고 나선 길이었다. 실로 얼마 만인지도 모르게 오래간만에 우리는 완행 3등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서울을 벗어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골에 내리는 비는 도시에 내리는 비와 그 풍치가 전혀 다르다. 빗속에 바라보는 봄의 농촌은 싱그럽고 산뜻하고 흥겨워 보였다. 물을 흠뻑 먹은 땅이 검고 부드럽게 보이는 들판으로 도랑물이 흐르는 게 가을 들판 못지않게 풍요로워 보였다. 문자 그대로 가무로구나 싶었다. 들과 풀과 나무와 매와 백꽃, 복숭아꽃이 다 니달게 목을 축이고 무럭무럭 자라는 게 보이는 듯 했다. 얼마나 좋은 고장인가 이 땅은. 나는 제법 감동까지 했다. 그런데 문제는 기차 속이었다. 쉴 새 없이 장사꾼이 드나들며 연설을 해댄다. 100원에 자그마치 빗이 5개에 칫솔을 3개나 껴주겠다는 장수서부터 바늘장수, 책장수, 사이다, 콜라, 사과, 삶은 계란, 김밥, 호두과자 장수들이 서로 다투어 목청을 돋우고 물건을 떠맡기고 했다. 나중에는 한 푼 보태달라는 사람까지 착간에 들어서자마자 유창하게 일장의 연설을 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골병이 들고 회사까지 해고당해 제입 한 입 굶는 건 문제도 아니지만 처자식이 굶는 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염치불고하고 이렇게 나섰으니 신사숙녀 여러분의 동정을 바랄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어를 시작했다. 차마 거지라고 부를 수 없게 의젓하고 단정한 차림이었다. 그러나 국어라는 경우 단정한 옷차림이란 눈에 거슬리면 거슬렸지 보탬이 되지는 않는 법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걸 갖고 다니고 있었다. 꾸벅 절을 하고는 무슨 증명서를 꺼내 보이듯이 그걸 꺼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걸 봐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꺼내 보이는 것을 똑똑히 보면 구걸에 응하게 될 것 같아 겁이 나는 것처럼 누구나 그 사람 쪽은 거들떠도 안 보고 차창밖만 열심히 내다봤다. 나는 그게 뭔가 몹시 궁금했다. 그래서 내 앞에 그가 오거든 그게 뭔가 똑똑히 봐두리라 벼르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뜻밖에도 그건 낡은 결혼사진이었다. 족두리 쓰고 연지 찍고 다소곳이 서 있는 신부 옆에 사모관대 전통 홀리 때 입는 예전 문무백관 복장 편집자 주 사모관대의 신랑이 의젓하게 서 있는 촌스럽고 낡은 구식 결혼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의 신랑은
지금 국어를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이었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걸 보여주며 국어를 하는 것일까? 나는 이상해하면서도 어느 만큼은 감동 같은 걸 하고 있었다. 그도 꽃다운 시절이 있었고 결혼을 했다. 천지신명께 백년해로를 맹세했고 친척 친구들에게 앞날을 축복받으며 착한 여자의 지아비가 되었고 지금 이 구걸도 그 무겁고 무서운 지아비 노릇이다라는 생각이 뭉클하니 내 심장 언저리를 뜨겁게 했다. 웬일인지 이 결혼 사진도 구걸 행각의 소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얕고 똑똑한 생각은 안 했다. 나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풀기에는 좀 많은 돈을 꺼내서 얼른 그 사람의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남편이 알까봐, 또 딴 승객들이 눈치챌까봐 나쁜 짓이라도 하듯이 몰래 재빠르게 그 짓을 하고 나서도 얼굴을 붉혔다. 아마 그날이 내 결혼기념일이어서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의문이 안 풀리는 건 그가 왜 하필 결혼사진을 꺼내 보이며 구걸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다. 내가 보기엔 그게 조금도 구걸에 도움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말이다. 어쩌면 결혼의 의미를 남보다 더 잘, 더 많이 알고 있었음이 아닐까. 비오는 날 있었던 사건이랄 것도 없는 몇 가지 얘기를 적어놓고 보니 문득 서글프다. 빗속에서 같이 받은 우산이 인연으로 싹튼 로맨스가 한 컷쯤 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없는 걸 어찌하랴. 이래저래 40대의 비오는 날의 사건은 재미없을 수밖에 없나 보다. 이멜다의 구두. 봄 기운이 도타워지면서 낮엔 집안보다 집 밖이 한결 따습다. 난방이 덜 되는지 집안엔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있어 껴있고 외출을 했다가 번번이 진땀을 흘리는 고역을 치렀다. 오늘은 마음 먹고 내복을 벗고 겉옷도 가볍고 밝은 색으로 차려입었다. 좀 더 봄 기운 나는 새 옷을 장만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면서 마음이 들떴다. 그러나 신발장을 열고 보니 마땅한 구두가 없었다. 어제까지 신던 굽낮은 까만 구두 말고 상큼한 보라색이나 베이지색 구두를 신고 싶은데 없었다. 산 적이 없으니 없을 수밖에. 그래도 좀 나은 구두가 있을 것 같아 신발장의 구두를 거의 다 꺼냈다. 맙소사. 식구가 3식구밖에 안 되는데 구두는 30켤레가 넘었고 그중에 20켤레 이상이 여자 구두였다. 식구 중 나 혼자가 여자라고 해서 그 구두가 다 내 것은 아니다. 딸이 시집가면서 버리고 간 것을 내 눈엔 말짱해서 껴둔 것까지 합쳐서 그랬다. 그중엔 철진한 부츠도 있고 철 잃은 샌들도 있고 산지가 너무 오래되어 모양으로나 수명으로나 다 된 것도 있었다. 신을 만한 게 단 한 켤레도 없는 30켤레의 구두 앞에서 나는 엉뚱하게도 이멜다의 3000켤레의 구두, 1965년부터 1986년까지 장기 집권했던 필리핀 전 대통령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피해 도망갈 때 남겨놓고 간 명품 구두의 수가 3000켤레라고 알려졌었다. 편집자 주. 이멜다의 3000켤레의 구두를 연상하고 있었다. 우리 집의 30켤레의 구두와 이멜다의 3000켤레의 구두는 양적으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도 비교가 안 된다. 내 것은 문자 그대로 고물장수도 안 집어갈 헌신짝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이런 식으로 헌신짝을 못 버리고 시집간 딸들이 버린 헌신짝까지 껴두다가는 죽는 날까지 300켤레쯤의 헌신짝을 모으는 것쯤 문제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세계적인 화제는 못 되더라도 유족들 사이에서 참 딱한 늙은이였다는 화제거리로
남게 될 수도 있으리라. 가끔 얼토당토하는 것끼리 또는 정반대되는 것끼리 묘하게 닮아 보일 때가 있다. 이를테면 한 달에 10만 원 수입에서 7만 원을 저금했다는 거짓말 같은 사실의 주인공과 남의 돈 내 돈 없이 몇십억 몇백억을 주무르고 사치의 극을 누린 큰 손을 가진 사람이 닮아 보일 적이 있다. 그 지나침 때문에. 지나치면 만고의 미덕이라는 절약도 아름답지가 않고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부도 혐오스럽게 된다. 내가 반평도 안 되는 현관에 수북이 산처럼 쌓인 헌 구두를 망연히 바라보면서 이멜다의 구두를 연상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그 두 가지는 얼토당토하는 거였지만 아름답지 않고 혐오스럽다는 걸로 매우 닮아 보였다. 뭐든지 그것을 즐기려면 우선 제정신이어야 한다. 그러나 3천 켤레의 새 구두는 이미 제정신을 가진 사람의 것이 아니다. 병적인 집착이요 광분일 따름이다. 뭐든지 덮어놓고 아까워서 껴두는 걸로 자신을 가장 분수를 지키며 검약하게 사는 걸로 착각해온 나는 그럼 제정신인가? 그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는 것 같으면서도 집착과 자기도취라는 공통점이 있다. 동양 사상이 왜 중용을 인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나를 알 것 같다. 중용은 유교 경전 중 사서의 하나지만 단지 중용의 낱말풀이만 들어봐도 아름답다. 마땅하여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으며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떳떳하여 알맞은 상태나 그 정도. 신용청, 신기철, 편저, 새 우리말 큰사전에서. 이멜다의 구두 덕에 나는 오랫동안 껴두었던 헌 구두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었다. 물론 다시 신을 만한 것 몇 켤레도 남겼다. 내일쯤은 새 구두도 한 켤레 사야겠다. 회색으로 살까? 베이지색으로 살까? 눈 딱 감고 분홍 구두를 살까? 주책 없이 설레고 있다. 민들레 꽃을 선물 받은 날. 딸내가 가까이 살아서 외손자를 자주 보게 된다. 매일 봐도 즐거운 것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두 돌이 막 지난 녀석은 요즘 말을 배우느라 한창이다. 일전에는 녀석이 선물, 선물, 민들레, 민들레 하면서 들어오더니 나에게 민들레꽃 한 송이를 주었다. 녀석의 민들레란 발음은 독특해서 저절로 웃음이 났다. 또 오랜만에 민들레를 봐서 반갑고 주위의 인공적인 녹지대에서 민들레가 핀다는 것도 반가웠다. 아주 작은 민들레였다. 나는 그걸 내 옷 단추구멍에다 꽂았다. 문득 아들애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 생각났다. 집에서 너무 먼 변두리 중학에 배정이 돼 아침 저녁 만원 버스에 시달리느라 자주 단추를 떼어 먹고 왔다. 손자한테 선물 받은 민들레도 꼭 그 교복 단추만 했다. 크기도 빛깔도. 나는 중고등학교의 교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건만 손자한테 민들레꽃을 받고 나서 그 노란 단추가 반짝이는 교복에 가슴이 아릿한 그리움을 느꼈다. 곧 사라져갈 것에 대한 애수인지도 모르지만 손자는 내가 민들레꽃을 단추구멍에 꽂은 것만 갖고는 흡족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낑낑대더니 그걸 빼서 자꾸만 내 코에다 갖다 댔다. 냄새를 맡으란 소리 같았다. 녀석이 꽃을 보고 좋아할 때마다 가까이 데리고 가 냄새를 맡게 해주었더니 그걸 나에게 다시 갚으려는 것 같았다. 민들레꽃은 워낙 냄새가 없는 것인지 그 꽃이 빈약해서인지 아무 냄새도 안 났다. 그래도 나는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황홀한 신용을 했다. 녀석도 나와 이마를 부딪히며 달려들어 같이 꿀내음을 맡으려고 했다. 하도 열심히 냄새를 맡았더니 풀내음 비슷한
깊고 구수한 내음도 풍겨왔다. 아무리 작아도 꿀샘은 있다는 듯이 달짝지근한 내음도 났다. 달짝지근한 것은 어쩌면 나와 이마를 맞댄 손자의 살갗에서 풍겨오는지도 몰랐다. 손자와 함께 맞는 민들레꽃 내음은 참으로 좋았다. 그 조그만 게 피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뿌리 내린 흙의 저 깊은 속살의 꿋꿋함과 그 조그만 것까지 골고루 사랑한 봄바람의 어질고 부드러운 마음까지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외손자로부터 조그만 민들레꽃을 선물 받은 날 창밖의 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햇빛은 반짝이고 공기는 감미로웠고 수양버들은 신선한 녹색으로 푸르러 더할 나위 없이 유연한 몸짓으로 살랑거렸다. 녀석도 기억할까? 만 2살 적의 어느 황홀한 봄날을 그의 볼과 머리털에 머물렀던 할미의 눈길을. 손자야, 너네 애써 그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으리라. 흔히 외손자를 귀여워하느니 방앗개비를 귀여워하란 말들을 한다. 아무리 귀여워해봤댔자 남이란 소리도 되겠고 혹은 사랑에 비해 돌아올 보답이 없음을 말함이기도 하리라. 그런 보답이란 뭘까? 살았을 적에 봉양이나 방문일까? 죽은 후에 봉제사일까? 나는 이런 보답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외손자 사랑이 좋다. 손자야, 너는 이 할미가 너에게 쏟은 정성과 사랑을 갚아야 할 은공으로 새겨둘 필요가 없다. 어느 화창한 봄날 어떤 늙은 여자와 함께 단추만한 민들레꽃 내음을 맡은 일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그건 아주 하찮은 일이다. 나는 손자에게 쏟는 나의 사랑과 정성이 갚아야 될 은공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아름다운 정서로 남아있길 바랄 뿐이다. 나 또한 사랑했을 뿐 손톱만큼도 책임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내가 불태운 것만큼의 정열, 내가 잠 못 이룬 밤만큼의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갚아지길 바란 이성과의 사랑. 너무도 두렵고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본능적인 사랑 또한 억제해야 했던 자식 사랑. 이런 고달픈 사랑의 행로 끝에 도달한 책임도 없고 그 대신 보답의 기대도 없는 허심한 사랑의 경지는 이아하니 노후의 축복인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코를 고는 것도 이비인후과 계통의 질환에 드는 모양이지만 나는 남편의 유연한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 그의 낙천성과 건강이 짐작돼 싫지 않다. 스스로 코를 골기 때문인지 남편은 잠만 들면 웬만한 소리엔 둔감한데 빛에는 여간 예민하지 않다. 난 꼭 한밤중에 뭐가 쓰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머리맡에 스탠드를 켜고는 두터운 갈포갓이 씌워졌는데도 부랴부랴 벗어놓은 스웨터나 내복 따위를 가디에 더 씌운다. 그래도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고 코 고는 소리가 고르지 못해진다. 까딱 잘못하면 아주 잠을 깨놓고 말아 못마땅한 듯 혀를 차고는 담배를 피워물고 뭘 하느냐고 넘겨다 보며 캐묻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물어물 원고 뭉치를 치운다. 쓸 게 있으면 낮에 쓰라고. 여자는 잠을 푹 자야 살도 찌고 덜 늙는다고 따끔한 충고까지 해준다. 그래도 나는 별로 낮에 글을 써보지 못했다. 밤에 몰래 도둑질하듯 만난 것을 아껴가며 할 듯이 그렇게 조금씩 글쓰기를 즐겨왔다. 그건 내가 뭐 남보다 특별히 바쁘다거나 부지런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나는 아직 내 소설 쓰기에 썩 자신이 없고 또 소설 쓰는 일이란 뜨개질이나 양말 깁기보다도 실용성이 없는 일이고 보니 그 일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쓰는 일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읽히는 것 또한 부끄럽다.
나는 내 소설을 읽었다는 분을 혹 만나면 부끄럽다 못해 그 사람이 싫어지기까지 한다. 만일 내가 인기 작가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면 온 세상이 부끄러워 밖에도 못 나갈 테니 딱한 일이지만 그렇게 될 리도 만무하니 또한 딱하다. 그러나 내 소설이 당선되자 남편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 여전히 밤중에 뭔가 쓰는 나를 보고 혀를 차는 대신 서재를 하나 마련해줘야겠다지 않는가. 나는 그만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서재에서 당당히 글을 쓰는 나는 정말 꼴불견일 것 같다. 요 바닥에 엎드려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뭔가 쓰는 일은 분수에 맞는 옷처럼 나에게 편하다. 양말 깊기나 뜨개질 만큼도 실용성이 없는 일, 누구를 위해 공헌하는 일도 아닌 일, 그러면서도 꼭 이 일에만은 내 전신을 던지고 싶은 일, 철저하게 이기적인 나만의 일인 소설 쓰기를 나는 꼭 한밤중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하고 싶다.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있고 알맞은 촉광에 전기 스탠드가 있고 그리고 쓰고 싶은 이야기가 술술 풀리기라도 할라치면 여왕님이 팔자를 바꾸재도 안 바꿀 것 같이 행복해진다. 오래 행복하고 싶다. 오래 너무 수다스럽지 않은, 너무 과묵하지 않은 이야기꾼이고 싶다.